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코스피라든가 아니면 집값 같은 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거 좀만 따져보면 사실 오른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그 사이에 얼마나 떨어졌냐? 무려 25%나 떨어졌거든요. 왜 지금 당장 자산 관리나 재테크가 정말 중요하냐?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때 항상 시격과 역전이 가장 활발합니다. 98년을 굉장히 끔찍한 해로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기업들의 순위가 바뀌었던 해가 바로 98년이고요. 2008년 미국 경제가 진짜 힘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미국의 기업들의 순위가 가장 많이 바뀌었던 해는 2008년입니다. 만약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 저는 이번이야말로 가장 역전과 추격이 쉬운 때다. 이제는 걸핏하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입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돈 문제의 가장 큰 고민들, 그걸 한번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더니 거기 PD분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은행에 차곡차곡 원화를 예금해 왔는데 나만 가난해진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게 원화만 갖고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금값만 놓고 봤을 때 옛날에 100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6년 전만 해도 금값이 1g에 48,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20만 원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100만 원이 옛날에는 금을 20g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5g밖에 못 사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가 금으로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가난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에다만 돈을 놓은 사람들이 이거 나만 가난해지네,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네 라는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진짜 큰 문제는 지금 은행 예금 금리가 크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축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은행에다가 따박따박 예금을 넣잖아요. 옛날에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960년대, 70년대에는 은행 금리가 평균 27%였고요. 특히 1980년에 재형저축이라는 상품이 출시가 됐는데 그게 금리가 40%였어요. 40%다.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넣어두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얼마 돼요? 140만 원. 이게 우리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집을 사는 것보다 무엇보다도 재형저축하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때 집값 상승률이 한 10%밖에 안 됐어요. 물론 10%도 진짜 엄청난 거지만 재형저축 40%를 따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은행에만 넣어도 부자가 됐지만 지금은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다. 지금 은행들의 평균 금리가 2.5%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에만 넣으면 자산 가격 올라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그리고 금리는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다가 우리 원화 같은 경우는 특히 달러 대비 계속해서 가치가 낮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해외여행 가기가 진짜 무섭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미국에 놀러 갈 때 이게 한 6년 전만 해도 환율이 1,08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470원. 이걸 넘어서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가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엄청 가난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100만 원이 이제는 더 이상 100만 원이 아닌 시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돈이 휴지되는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가난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당장 2020년, 21년에 증권 유튜브 보셨던 분들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연준 의장의 말을 자꾸 반복하면서 여러분 인플레이션 절대로 안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다가 2022년에 진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왔죠. 미국에서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9%를 넘었었거든요. 왜 이렇게 오판이 된지 아십니까? 사실 지난 40년 동안 세계화라는 진짜 우리가 단꿈에 젖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은 이 노동시장에 나오지 않던 노동력이 세계화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편입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과 베트남 같은 나라인데 옛날에는 세계 시장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베트남에 공장을 지으니까 그때 미국보다 인건비가 얼마나 싼 줄 아세요? 20분의 1도 안 됐어요. 베트남 100분의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공장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싼 가격에 물건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자, 이 40년 동안 세계화가 진행될 때 연준이 돈을 안 찍었냐? 돈 엄청나게 찍었죠. 돈을 10배를 찍어도 인건비가 20분의 1 토막이면 물가가 오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물가가 절대로 안 오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연준에서 아무리 돈 많이 찍고 금리를 낮춰도요, 인플레는 절대 안 옵니다 라는 말을 연준 의장도 했고 우리나라 증권 전문가의 99%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떤 세상이 왔느냐? 이제는 인건비가 아무리 비싸도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지금 베트남은요, 1인당 GDP가 아직도 $5,000안 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무려 8만 6천 달러예요. 그러니까 뭐 17배, 18배 이런 나라에 공장을 짓게 되면 당장 인건비 상승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공장을 안 지으면 큰일 나죠. 트럼프가 혼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만도 전부 다 인건비가 비싸도 어쩔 수 없이 미국 땅에다 공장을 짓는데, 자,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반도체 공장 후공정을 했을 때 그때 와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반도체 후공정을 한다 그러면 이거 인건비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기가 정말로 어렵거든요. 근데 인건비만 세계화랑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원자재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을 하니까 수많은 원유 생산 기업이나 아니면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뭐 아프리카에 들어가던가 아니면 구소련 국가에 들어가서 원자재를 얼마든지 캐냈기 때문에 그동안 40년 동안 원자재 가격이 실제 가격은 계속 떨어져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죠? 자원의 무기화. 이걸로 이제 싸우는 세상이 왔고 이제 미국 편 따로 모여 그리고 중국 편 따로 모여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자재 가격도 나중에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물가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가 다르냐? 옛날에는 돈을 풀어도 인건비나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더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돈을 찍어내는 만큼 정확하게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자, 각국의 부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뭐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1960년대, 70년대 이럴 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한 4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프랑스, 영국, 미국 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가 넘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근대라든가 아니면 중세라든가 각국 정부가 부채가 너무 많아지면 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채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건 로마 제국부터 시작됐거든요. 로마 제국에서도 은화를 어떻게 했냐? 불순물을 99% 섞어서 은화를 100배를 찍어내서 갑자기 인플레를 만들어서 국가 부채를 해결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거나 아니면 돈을 계속 찍어내는 거, 옛날에 로마 제국이 불순물을 찍어서 은하를 100배 찍어내는 거랑 똑같거든요. 자, 그렇게 부채가 자꾸만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연준이나 유럽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나 아니면 프랑스 국채를 사줄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게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결국은 연준이 이제 양적 긴축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언젠가부터 양적 완화를 다시 재개하거나 금리를 크게 낮추게 되면 결국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돈이 휴지가 되면 결국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오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을 이제 바꿀 때가 됐어요. 이제는 걸핏하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코스피라든가 아니면 집값 같은 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것 좀만 따져보면 사실 오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달러로 환산하면 사실상 그대로거나 오히려 떨어진 경우도 많거든요. 자, 2022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서울 강남 집값이 10% 올랐어요. 물론 이게 공식 통계니까 에이, 그거보단 더 많이 올랐어요 라고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요. 뭐 20, 30% 올랐다고 칩시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그 사이에 얼마나 떨어졌냐?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25%나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올랐다는 강남 집값조차 달러로 표시하면 그냥 똔똔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강남만 그렇게 많이 올랐지 지방 도시들은 집값 떨어진 데 진짜 많거든요. 자, 그런 데는 지금 달러로 표시했을 때 집값이 30에서 50% 떨어진 곳도 진짜 많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10%만 떨어져도 원화 가치가 25% 떨어졌으니까 35%가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급속도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원래는 겪었던 일인데 일본 사람들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난한 거 아십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순자산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한 2천만 원 더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 12년 동안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일본 사람 중에서 엔화만 갖고 있던 사람들은 엄청 가난해진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나라 차례입니다. 우리나라의 원화가 급속도로 지금 현재 약화되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인 현상이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2022년 1월부터 미국 연준은 굉장히 강력한 긴축 정책을 썼습니다. 미국의 M2, 이걸 광의 통화라고 하는데 통화량이 고작 3%밖에 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맨날 기사를 보면 연준이 양적 완화했대, 돈 엄청 풀었대 라는 기사만 보니까 야, 미국은 진짜 돈 엄청 풀었나 보다, 달러를 엄청 찍었나 보다 이 생각만 하는데 원화를 훨씬 더 많이 찍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찍었냐? 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기간 동안 원화는 무려 20%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M2가 20% 늘어났으니 자, 속도가 7배잖아요. 미국의 M2보다 우리 한국의 M2가 7배 빨리 늘어났다. 근데 쉽게 생각해 보면 달러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통화인데 걔보다 우리가 7배 더 많이 찍어내면 당연히 야, 원화 휴지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원화를 버리고 달러로 옮겨 타니까 원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휴지가 되고 그리고 달러 가치가 우리 원화보다는 더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자, 앞으로 이제 연준에서 이제 돈을 더 풀 거다. 이게 희망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환율이 조금은 정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파월 임기가 내년 5월까지입니다. 파월이 만약에 잘려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등장을 하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좀 돈을 풀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근데 저는 거의 확신한 게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돈을 풀었는데 과연 내년에도 이 연준보다 늦게 돈을 풀 거냐? 저는 내년에도 우리나라가 더 빠른 속도로 풀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상한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래도 미국보다 우리가 이렇게 7배나 빨리 풀 수가 있는 건가?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까지 무슨 저력이 있나? 거기에 저력이 있죠. 사실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시기가 다르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은 전쟁이 언제 끝났어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끝났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이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베이비 부머가 태어난 건데 그게 언제부터 태어났냐? 46년부터 64년생까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린 베이비 부머는 64년생. 그럼 나이가 몇 살이에요? 61살이거든요. 만 나이로 61살이라면 이거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다 은퇴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달라지느냐? 자, 우리가 대체로 50대까지는 열심히 근로소득을 벌어서 은행에다 예금을 합니다. 은행에 예금하는 걸 다시 말하면 이 돈을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거죠. 돈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면 돈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배추의 공급이 늘어났다. 그러면 배추값이 떨어지죠. 그거하고 똑같이 돈의 공급이 그동안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왜? 베이비 부머가 인구도 많고 이 사람들이 젊었을 때 워낙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50대로 남아있을 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돈의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상태로 유지됐는데 근데 2021년, 22년 가면서 점점 마지막 남았던 베이비 부머마저도 이제 점점 60대가 돼가니까 자, 은퇴를 했단 말이에요. 은퇴한 베이비 부머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젊었을 때 열심히 모아뒀던 돈을 은행에서 찾아와서 인출해서 그걸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에 대한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동안 돈을 맡겨뒀다가 이제 은행에서 찾아와서 쓰잖아요. 그 과정에서 돈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면 돈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갑자기 금리 올라갔습니다. 언제부터요? 2021년부터 진짜 엄청난 속도로 올라갔고 지금 특이한 현상이 뭔지 아세요? 기준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시장금리가 내려가질 않아요. 왜? 이제 돈의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선진국들은 중금리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낸 시기가 완전히 다르죠. 언제 끝났죠? 53년. 한국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54년부터 74년까지 베이비 부머가 태어났거든요. 이때 얼마나 많이 태어난지 아십니까? 저도 105만 명이 태어난 세대에 태어났거든요. 이야, 진짜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은 교실 크기에 오전반 80명, 오후반 80명, 한 교실에 160명이 공부하니까 먼지도 엄청났고요. 지금 크기의 교실에 80명이 들어가려면 방법은 딱 하나인데 분단이 없으면 돼요. 그래서 책상이 빼곡하기 때문에 화장실 가려면 막 점프해서 화장실에 갔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제 딸이 저랑 똑같은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근데 26명이 공부하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차이죠. 74년생까지는 그렇게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 베이비 부머가 있고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저금을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74년생 만 나이가 몇 살이죠? 51살. 아직도 현역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금융회사에 돈을 공급을 많이 하고 돈값이 낮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데 근데 이거 몇 년이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요. 60세까지 정년을 맞추는 사람 딱 인구의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들은 54에서 58 사이에 다 그만두니까 우리가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기껏해야 3년 또는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뒤에는 이제 저금리를 유지하지 못해요. 이 찰나의 시간 동안 우리가 금리가 낮을 수 있었던 거고 그 금리가 낮은 기간 동안 환율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현재 계속 빚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30 세대부터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이제 돈값 이게 진짜 중요한데 돈값은 금리거든요. 이 금리가 변화되면 나의 모든 자산 가격도 변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다 변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엄청난 극심한 변화를 겪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걸 모른다면 진짜로 큰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요. 한국은행이나 연준이 돈을 풀 경우에 빈부격차가 진짜 극한으로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캔틀런 효과라는 건데 너무나도 이상할 정도로 한국은행이 돈을 풀면 시차 때문에 이게 빈부격차가 벌어집니다. 요걸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돈을 무지막지하게 한국은행이나 연준이 푼다. 그러면 저금리의 돈이 엄청나게 풀리는 거죠. 근데 정부가 돈을 풀면 최근에 우리가 다 50만 원 받아본 분들 아실 거예요. 이건 n분의 1에서 똑같이 돈을 풀죠. 물론 상위 10%는 15만 원밖에 받지 못하셨지만 50만 원씩 다 똑같이 받았다고 가정을 해도 이건 항상 저소득층한테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산이 10억 원인 사람한테 50만 원을 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산이 거의 그대로죠. 근데 자산이 100만 원인 사람한테 50만 원을 줬다. 그러면 자산이 50%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정 지출로 돈을 풀면 이걸 n분의 1 하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더 타겟팅을 해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줄어드는데요. 근데 한국은행이 돈을 풀면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n분의 1에서 나눠줄까요? 아닙니다. 한국은행에 의해서 풀린 돈은 100% 시중은행으로 가거든요. 근데 시중은행이 돈을 나눠주는 방식은 절대로 n분의 1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주느냐? 신용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한테는 100억 원을 빌려주면서 금리를 2%밖에 받지 않습니다. 근데 신용도가 낮은 사람한테는 100만 원 빌려주면서 금리를 18% 받는 게 시중은행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을 통해서 자산을 배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항상 부자들은 훨씬 싼 값에 더 많은 돈을 빌리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자산을 싼 가격에 정말 많이 살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금리가 20% 가까이 되면 어떻게 돈을 빌려요? 당장 돈 갚기도 너무 힘드니까 돈도 못 빌리고 빌린다 하더라도 허덕허덕하니까 자산 투자를 장기적으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연준이나 한국은행은 돈을 진짜 무지막지하게 많이 뿌리게 되고 그 뿌린 돈은 항상 부자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인플레이션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닥쳐오는데 자, 부자들은 자산 가격이 막 5배 올랐어요. 최근에 뭐 S&P나 나스닥 지수 오른 거 보면 진짜 4, 5배 오르는 경우가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한 예를 들어서 진짜 2배 올라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자산 5배 됐거든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산 가격 올라가는데 전혀 동참하지 못했는데 물가만 예를 들어서 2배 올랐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신의 자산은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돈 풀 때 그 이득은 항상 상위 1%가 전부 다 가져가고 하위 90%는 끝없이 가난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캔틀런 효과. 이 캔틀런 효과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나만 가난해졌네? 이게 아니고요. 하위 90%가 계속 가난해지는 현상이 그동안 40년 동안 반복되어 왔거든요. 이번에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절대로 연준이나 한국은행에 돈 풀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서핑을 하듯이 이 돈의 홍수에 올라타고 그리고 돈의 홍수가 빠질 때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파티에서 빠질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돼야지 만약에 돈의 홍수에 마지막에 올라타서 물이 빠질 때 왜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입지 않았는지가 드러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피할 수 있어야 앞으로 자산을 지키고 그리고 읽어나가면서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제 유튜브를 보는 4060 세대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제 와서 또 재테크 공부를 해야 되고 돈 공부를 해야 되나? 너무나 힘들다. 왜 열심히 살아서 내가 좀 더 편안한 노후 이런 걸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걱정을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 아버지 또 어머니 세대에는 금리가 40%였다면서요. 그러면 그때는 저축만 하고 살아도 되는 건데 왜 우리 때는 왜 이렇게 금리는 낮아지고 돈값은 떨어지고 제가 이거 재테크를 꼭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걱정들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박사학위를 뭘로 받았냐면 추격의 경제학이라는 걸로 받았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추격과 역전을 다룬 학문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추격과 역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경제가 엄청 좋을 때 추격과 역전이 잘 될 거라고 오판하기 쉽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공룡 시대에 공룡이 지배하고 있었고 포유류가 역전을 못했죠. 근데 지구 환경이 엄청나게 변하니까 역전이 됐습니다. 왜 지금 당장 자산 관리나 재테크가 정말 중요하냐?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든 변수들이 변하고 있죠. 그리고 자산 가격이 자고 나면 막 5%씩 올랐다가 10%씩 떨어졌다가 다시 10% 오르고 이런 변동성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공룡에서 포유류를 바뀔 때 그때처럼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났거든요. 자,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때 항상 추격과 역전이 가장 활발합니다. 자, 우리가 98년을 굉장히 끔찍한 해로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기업들의 순위가 바뀌었던 해가 바로 98년이고요. 2008년 미국 경제가 진짜 힘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미국의 기업들의 순위가 가장 많이 바뀌었던 해는 2008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지금 있는 위치보다 더 역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처럼 모든 경제 변수가 하루아침에 요동치는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죠. 이때 포트폴리오를 정말 잘 구성해 나간다. 만약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 저는 이번이야말로 가장 역전과 추격이 쉬운 때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여러분들이 박종훈의 지식 한 방을 통해서 쉽게 돈 공부를 할 수 있고 미래 거시 경제 상황의 변화를 미리 캐치하고 조금이라도 먼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볼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첫걸음으로요, 제가 사실 지난번에 2030 분들을 대상으로 유료 강연을 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유료 강의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나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은 전자책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한테 무료로 그 전자책을 배포해 드릴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유료 강연 내용을 좀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과정 같은 걸 좀 개발을 해서 좀 더 깊고 좀 더 장기적으로 다뤄볼,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세션들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들을 내년 계획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지식 한 방을 사랑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박종훈의 지식 한 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현재 자산 투자에서 많은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데는 4단계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저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거시경제를 알게 되면 앞으로 우리의 자산을 지켜나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세상으로 바뀐 겁니다.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 왔습니다. 글로벌 경제를 알아야 되고 거시경제의 변화나 앞으로 인플레이션 상황을 좀 살펴보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